서울의 하늘은 잉크를 쏟아부은 듯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한 이씨 가문의 저택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서연은 소파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솜을 채운 것처럼 멍했고 눈앞의 세상은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일렁겼다. 몇 시간 전 남편 이민준의 정부인 최유라가 지시한 가사 도우미가 건넨 물 한 잔. 그 물을 마신 후부터였다. 혀끝에 남았던 미묘하고 씁쓸한 뒷맛이 불길한 예감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디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어 이 더러운 것,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연의 귓전을 찢어졌다. 그녀는 탁자 위로 내던져진 사진 몇 장을 힘겹게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조잡하게 합성된 누가 봐도 가짜임이 분명한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를 내쫓을 명분일 뿐이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었군요. 저는 서연 씨를 믿었는데. 남편 이민준이 배신감에 몸을 떠는 연기를 하며 말했다.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연민도 없었다. 그의 옆에는 최유라가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교활한 여우의 눈빛이 서연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은 입을 열려 했지만 혀가 굳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약기운이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결혼 4년 동안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밖으로 나돌며 바람이나 피우다니 우리 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서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고개가 돌아갔다. 뜨거운 통증과 함께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이 비정한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까스로 쥐어짠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민주는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럴 수 있냐고 진작에 끝냈어야 할 관계였어.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할 순 없지. 유라 씨는 임신했어. 우리 집안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가졌다고. 그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임신.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아이. 그 아이를 저 여자가 가졌다고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짐 챙길 것도 없어. 당신 물건은 이미 다 버렸으니까. 몸만 나가. 민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버텼지만 약에 취한 그녀의 몸은 종깃장처럼 무력했다. 안 돼. 하윤이. 우리 하윤이는. 새 살배기 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대로 쫓겨나면 딸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윤이는 우리 이씨 집안의 핏줄이야. 당신 같은 부정탄 어미 밑에서 자라게 할 순 없지. 걱정 마. 유라 씨가 새엄마로서 잘 키워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이 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남자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질질 끌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꽝!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세상과 단절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흠뻑 젖은 옷이 몸에 감겨 천을 앗아갔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 행복이라 믿었던 가정.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딸 하윤이를 되찾아야 했다. 억울한 누명도 벗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기댈 곳도, 심지어 제대로 몸을 가눌 힘조차 없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서울의 밤거리가 현란한 빛을 뿜어내며 소용돌이쳤다. 수많은 차들이 빗속을 질주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오직 그녀만이 갈 곳 없는 이방인이었다. 정신없이 걷던 그녀의 발이 엉켰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쓰러지는 순간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불태웠다. 고막을 찢는 듯한 급제동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이 서연의 바로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다.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태우는 날카롭게 미간을 찌푸렸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던 참에 벌어진 돌발 상황이었다. 무서운 일이지.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운전기사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도련님, 갑자기 여자가 한 명 뛰어들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우의 시선이 차창 밖 빗속에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로 향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 윤곽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특히 눈가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이 그의 뇌리에 희미한 파문을 일으켰다. 병원으로 데려가. 평소라면 귀찮은 일에 엮이지 않았을 그였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명령을 내렸다. 운전기사가 급히 차서 내려 여인을 부축해 뒷좌석에 태웠다. 축 늘어진 여인의 몸이 태우의 옆으로 쓰러지듯 기대졌다. 차가운 빗물과 함께 희미한 향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태우는 무심코 여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닫힌 입술, 고통과 절망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낯설지만 분명한 아련한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마이바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을 향했다. 서연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차갑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던 한 남자의 눈빛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것이 그녀의 추락하는 삶에 던져진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였다. 서울의 심장부 평창동에 위치한 김씨 가문의 대저택은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이 집을 지켜온 박 집사는 이른 새벽부터 정원을 거닐며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눈 아래 작은 점이 매력적인 어린 소녀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15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회장님의 아들 내외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홀연히 사라져버린 막내 손녀 김은아. 박 집사에게 은하 아가씨를 찾는 것은 평생의 수건이자 죽은 주인 내외에 대한 마지막 도리였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가 수소문 끝에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다. 찾은 것 같습니다, 집사님. 아가씨의 특징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성을 찾았습니다. 박 집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년간 수십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탐정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확신이 서려 있었다. 눈 밑에 점이 있더냐? 네, 확실합니다. 사진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다만 생활이 넉넉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이민준이라는 남자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집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었다. 아가씨께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구나.
그는 즉시 운전기사를 불러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조급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같은 시각 이민준의 집에서는 최유라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민준이 잠결에 흘린 말을 똑똑히 기억했다. 김씨 가문, 잃어버린 손녀, 눈 밑의 점. 그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계획이 스쳤다. 박서연, 그녀의 눈 밑에는 바로 그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다. 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강남의 유명한 타투이스트를 찾아가 서연의 것과 똑같은 위치에 작은 점을 새겼다. 그리고 민준을 통해 박 집사가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오늘을 위해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따드딩동 초인종 소리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문을 열자 희끗한 머리에 노신사가 상기된 얼굴로 서 있었다. 박 집사였다. 누구신지 유라는 한껏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박 집사는 유라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헙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 밑에 사진 속 어린 은하와 똑같은 위치에 작은 점이 있었다. 아가씨, 맞으시죠? 은하 아가씨. 박 집사의 목소리가 감격에 젖어 떨려 나왔다. 유라는 그 순간 준비한 눈물을 터뜨렸다. 제가 은하인가요?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어릴 적 사고로 기억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녀의 서글픈 연기는 완벽했다. 기억상실 고아원. 온갖 비극적인 설정을 덧붙여 자신의 처지를 극대화했다 했다. 박 집사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은 흐려져 있었다. 그는 유라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가씨.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죠. 유라는 박 집사의 부축을 받으며 최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허름한 동네를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박서연이 버려진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은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한편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 박서연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하얗고 정돈된 공간. 어젯밤의 끔찍한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빗속에서 자신을 내치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차가운 얼굴, 그리고 자신을 덮치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하유나, 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벌떡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몸이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다. 나드달깍.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 차갑고 지적인 인상,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날카로운 눈빛. 어젯밤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보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개개어났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서연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저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어제 길에 쓰러져 있는 박서연 씨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의사 말로는 심한 탈진과 저천증, 그리고 약물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김태우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호기심과는 다른 무언가를 분석하고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움을 띠고 있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서연의 침대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배우무법인 천지 T&D, 대표 변호사 김태우,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서연은 자신의 처지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의 신분에 위축감을 느꼈다. 변호사시군요. 네, 박서연 씨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괜찮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말하기 싫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끔찍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어쩌면 이 남자가 자신과 딸을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의 외도시댁의 구박,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과정까지. 말을 하는 내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김태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고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상황은 알겠습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이의 양육권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다. 마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듯 그녀의 비극을 법률적인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힘없이 말했다. 저에겐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서연의 얼굴, 특히 눈 밑의 작은 점에 머물렀다. 그 알 수 없는 익숙함의 정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의 직감이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 여자의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고.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일단은 몸부터 추스르십시오.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퇴원하면 다시 연락드리죠. 그는 짧은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교차했다. 박서연이라는 여자,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 그리고 어째서인지 자꾸만 떠오르는 15년 전 사라진 여동생의 희미한 얼굴. 김태우는 자신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새로운 사건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흥분감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이고 운명적인 예감이었다. 며칠 후 박서연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며칠간의 휴식으로 기력을 되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다. 딸 하윤에 대한 그리움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태우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소위 없이 냉정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질문에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는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박서연 씨의 사건을 검토해봤습니다. 전략은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겁니다. 첫째, 이혼 소송. 남편 이민준 씨의 부정행위와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둘째,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산정해 정당한 몫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육권 소송. 박서연 씨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상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엄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그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지극히 전문적이었다. 서연은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 모든 소송을 진행하려면 서연이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 태우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비용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희 천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고 그에 걸맞은 수임료를 받습니다. 착수금만 해도 최소 1억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공 보수는 별도고요. 1억 원. 그 액수는 서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세상은 결국 돈 있는 자들의 편이었다. 그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억울함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것이다. 절망감에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졌다. 역시 안 되겠네요.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녀가 체념한 듯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녀의 환자복귀 사이로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옥 펜던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나비 모양의 작은 비추옥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가슴에 품었다. 그 순간 김태우의 숨이 멎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자석처럼 그 옥 펜던트에 고정되었다. 흐릿한 기억에 접현 어머니가 어린 여동생의 목에 똑같은 모양의 펜던트를 걸어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 은하, 이건 엄마랑 은하만의 비밀이야. 언제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해. 태우의 얼굴에서 늘 유지하던 냉정함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급격히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수임료는 잊으십시오. 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무료로. 그는 황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변명거리를 찾았다. 저희 로펌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서연 씨의 사건이 그 조건에 부합하는 특별 케이스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너무나 어색한 변명이었지만 절망에 빠져 있던 서연은 그 의도를 알아챌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예상치 못한 행운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태우는 애써 태연한 척 그녀의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퇴원 준비나 하십시오. 차가운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선 그의 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우연일 거야. 세상에 비슷한 펜던트는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저 점과 펜던트... 설마...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한편 평창동 김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최유라가 꿈에 그리던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을 가득 채운 명품 옷과 보석들을 보며 황홀경에 빠졌다. 저녁 식사 시간 그녀는 병석에 누워있는 김 회장을 대신해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하는 박 집사 앞에서 한껏 가련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연기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집사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아가씨.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를 거두어주고 보살펴준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이민준 씨라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길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을 자신을 구해준 은인으로 포장했다. 그분께 은혜를 갚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혹시 그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작은 승진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마침 병원에서 돌아온 태우가 그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는 유라를 차가운 눈으로 뜯어보았다. 고통스러운 과거와 연결된 남자를 끊어내기는커녕 그의 앞길을 터주려 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죠. 태우는 일부러 무심하게 대답했다. 최유라와 이민준, 두 사람을 자신의 감시망 안에 두는 것이 진실에 접근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퇴원한 서연은 태우와 함께 자신의 집이었던 곳으로 향했다. 딸 하윤이를 보고 최소한의 짐이라도 챙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귀신이라도 본 듯 소리를 지르며 문을 막아섰다. 어딜 다시 기어들어와 당장 꺼지지 못해. 소란을 듣고 나온 민준과 유라의 모습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준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거만한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어머, 이게 누구야? 쫓겨난 거지가 다시 돌아왔네. 구걸이라도 하러 온 거야. 유라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하윤이 보러 왔어요. 그리고 제 물건들 가지러 왔고요. 하윤이는 당신 같은 엄마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 물건 쓰레기 같은 것들은 이미 다 태워버렸는데 어쩌나.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서연을 문전박대하며 하윤이를 보여줄 수 없다고 버텼다. 서연이 절망감에 무너져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김태우가 앞으로 나섰다. 이민준 씨, 최유라 씨, 잘 들으십시오. 태우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기세를 단번에 제압했다. 현행법상 이혼 소송 중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보장됩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향후 양육권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서연 씨 소유의 물품을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재물손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즉시 경찰을 부르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법률 용어를 막힘없이 쏟아내는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민준과 유라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김태우가 평범한 변호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은 울면서 딸 하윤이를 끌어안았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아이의 따뜻한 천은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돌아가는 차 안 서연은 흐느꼈고 태우는 말없이 운전만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최유라의 의심스러운 행동, 옥 펜던트, 그리고 15년 전의 미제 사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우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최고 실력의 정보팀을 호출했다. 최유라라는 여자에 대해 전부 조사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굳은 결심과 함께 덧붙였다. 그리고 15년 전 내 동생 김은아 실종 사건 파일 다시 열어. 최유라의 과거와 교차 검증해. 뭔가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끄는 태우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어린 삼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의 목에는 서연이 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나비 모양 옥 펜던트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이제 차갑고 무서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김태우의 사무실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깊은 심해처럼 어둡고 차가웠다. 그의 앞에는 정보팀장이 굳은 얼굴로 서서 보고를 이어가고 있었다. 최유라 26살. 보고서에 따르면 고아원 출신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에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십니다. 과거 사소한 사기 전과도 몇 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태우는 예상했다는 듯 감정의 동요 없이 보고를 들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15년 전 은하 아가씨 실종 사건 파일을 재검토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가씨가 사라진 직후 저희 김씨 가문 내부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어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금의 최종 행선지는 찾지 못했지만 명백한 내부자 소행의 증거입니다. 내부자. 그 단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태우의 이성을 후벼 팠다. 적은 바깥이 아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울타리 안에 있었다. 지금 동생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굶주린 늑대들 소굴의 양 한 마리를 던져 넣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동안 동생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저택으로 달려가 최유라의 머리채를 잡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는 냉철한 변호사였다.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했다. 알았다. 조사는 계속하되 절대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특히
저택 내 인물들의 15년 전 행적을 샅샅이 다시 훑어봐 팀장이 물러나자 태우는 두 형에게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김씨 가문의 장남이자 차기 후계자인 첫째 형 김민석, 그리고 다혈질이지만 동생들을 끔찍이 아끼는 호텔 체인 사장인 둘째 형 김진우. 세 형제는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히 차단된 비밀스러운 아지트에 모였다. 태우는 최유라의 사기 행각부터 옥 펜던트, 그리고 내부의 배신자가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뭐라고? 그 여자가 감히 우리 은하 행세를 해. 그리고 집안에 쥐새끼가 있었다고. 둘째 진우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장 달려가서 그 계집의 모가지를 비틀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배신자를 찾아내야 해. 진정해 진우야. 장남 민석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배신자는 더 깊숙이 숨어버릴 거고 은하만 위험해질 뿐이야. 태우 말이 맞아.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우린 어둠 속에 있어야 해. 태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가짜 공주가 진짜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배신자는 자신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안심하겠지. 방심한 쥐는 결국 덫에 걸려들게 되어 있어. 그동안 우리는 그림자가 되어 은하를, 아니 서연 씨를 지키는 겁니다. 세 형제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동생을 잃어버린 죄책감과 다시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가 그들의 눈빛 속에서 교차했다. 그들은 그날 밤 동생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녀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되기로 굳게 맹세했다. 한편 박서연은 태우가 마련해준 작고 아담한 오피스텔에 짐을 풀었다. 비록 예전에 살던 호화로운 집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차가운 눈빛도 없는 이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하윤이와 함께 온전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너무 좋아. 하윤이는 작은 방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외쳤다. 그 모습을 보는 서연의 입가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딸을 꼭 껴안으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 작은 행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언제까지나 김태우 변호사의 도움에만 기댈 수는 없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만 했다. 그녀는 결혼 전에 취득했던 경영학 학위를 이력서에 적어 넣으며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시작했다. 몇 군데의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고 며칠 뒤 한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바로 최근 몇 년간 IT와 유통업계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SI 코퍼레이션이었다. 면접날 서연은 몇 년 만에 입는 정장을 어색해하며 SI 코퍼레이션의 거대한 빌딩 로비에 들어섰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잠시 위축되었지만 하윤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면접은 성공적이었다. 경력 단절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총명함과 차분하고 논리적인 답변은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렇게 그녀는 기적적으로 SI 코퍼레이션의 전략기획팀 신입사원으로 합격하게 되었다. 첫 출근 날 아침 서연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회사 로비로 들어섰다. 그때 한 무리의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걸어오던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가 바로 이 회사의 총수인 강지훈 회장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찰나의 순간 교차했다. 서연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묘한 충격을 받았다.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머릿속을 스치는 듯. 단 아찔한 느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남자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나쳐갔다. 강지훈 역시 걸음을 옮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 스쳐 지나간 신입사원.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에 그의 발걸음이 잠시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곧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서연은 고개를 흔들며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했다. 첫 출근이라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본 것이리라. 그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부서가 있는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운명과 잔인한 과거의 진실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였다. SI 코퍼레이션에서의 몇 주가 지났다. 박서연은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잊고 있던 전공 지식을 되살리고 밤낮 없이 업무에 매달린 결과 그녀의 기획안은 팀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자신의 힘으로 삶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성취감이 그녀의 공허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하윤이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의 소박한 웃음은 그녀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전략기획팀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다. 부장이 상기된 얼굴로 중대 발표를 했다. 본부장님의 지시로 우리 전략기획팀을 이끌 새로운 팀장님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재입니다. 다들 환영해 주십시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회의실 문으로 쏠렸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이민준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간신히 찾은 작은 안식처에 가장 끔찍한 악몽이 비집고 들어온 순간이었다. 주변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저 사람 SJ그룹에 있던 이민준 팀장 아니야. 김씨 가문하고 연줄이 있다던데 그래서 스카우트 된 건가? 민준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연단에 섰다. 그의 시선은 군중 속의 서연을 정확히 찾아내어 비웃듯 머물렀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이민준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성과를 중시합니다. 과거의 경력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으로만 평가할 것이며 따라오지 못하는 인원은 가차없이 도태될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였다. 지옥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의 괴롭힘은 부임 첫날부터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서연이 제출한 보고서를 모든 팀원 앞에서 사소한 오탈자까지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배제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질구레하고 무의미한 업무만 떠넘겼다. 그녀를 고립시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결정타는 김씨 가문과의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서 터져나왔다. SI 코퍼레이션의 신기술과 김씨 가문의 유통망을 결합하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리고 김씨 가문의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은 바로 최유라였다. 회의실에 나타난 유라는 값비싼 샤넬 수트를 차려입고 재벌가 상속녀 행세를 하며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SI 코퍼레이션 측의 브리핑을 듣는 내내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다가 서연이 자료 조사를 담당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이게 당신네 회사의 수준인가요?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김씨 가문과 사업을 하겠다고요. 특히 박서연 씨가 조사했다는 이 부분 데이터에 신뢰가 가질 않네요. 파트너로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모든 책임이 서연에게 쏠리는 순간 민준이 기다렸다는 듯 나섰다. 죄송합니다, 최 이사님. 저희 직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이 책임지고 내일 아침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시장 분석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우리 회사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시장 분석은 최소 몇 주가 걸리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그것을 단 하루 만에 해내라는 것은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을 새워 일했다. 수백 개의 논문과 데이터를 뒤지고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며 필사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음 날 아침 퀭한 눈으로 회의실에 들어선 서연은 간밤에 완성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운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보고서를 조목조목 비난하며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게 결과물입니까? 데이터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분석은 겉핥기 수준이군요. 이런 걸로 최 이사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야, 아까 서연이 모욕감에 고개를 숙이던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강지훈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예고 없는 등장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보고서를 집어들어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몇 가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접근 방식이 상당히 혁신적이군. 특히 이 부분 경쟁사들이 놓치고 있는 틈새 시장을 정확히 짚어냈어. 훌륭한 인사이트야. 박소연 씨 수고했어. 그는 서연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민준을 향해 말했다. 이민준 팀장,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B팀을 투입해서 이번 주말까지 데이터를 보강하도록.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방향이 될 테니 최우선으로 진행하게. 민준의 얼굴이 썩어 들어갔다. 지훈은 완벽한 비즈니스적 판단이라는 명분 아래 서연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준 것이었다. 이런 일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민준이 교묘한 함정을 팔 때마다 강지훈은 귀신같이 나타나 논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상황을 뒤집어 서연을 보호했다. 팀원들 사이에서는 회장님이 박서연 씨를 특별히 아낀다는 소문이 조심스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야근을 하던 서연에게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윤이가 열이 나니 빨리 와서 데려가라는 것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허둥지둥 짐을 챙겼다. 택시를 잡기 위해 1층으로 달려 내려가던 그녀는 마침 퇴근하던 강지훈과 마주쳤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다급한 표정을 본 지훈이 물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아이가 아파서. 탓이요? 내 차가 더 빠를 거요. 지훈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로 그녀를 이끌었다. 차 안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게 하윤이에 대해 물었고 불안에 떠는 서연을 안심시켰다. 어린이집에 도착해서는 열에 들떠 우는 하윤이를 보고 망설임 없이 다가가 어디선가 꺼내온 작은 자동차 장난감으로 아이를 달래주었다. 낯가림이 심한 하윤이가 신기하게도 멋쟁이 아저씨라며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그쳤다. 그는 서연과 하윤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이가 아플 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요. 박서연 씨는 혼자가 아니니까. 따뜻한 말을 남기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날의 일은 회사에 더 큰 소문을 낳았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민준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갔다.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 자신이 버린 여자가 감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회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연의 인사기록 카드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증오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나를 벗어나서 행복해져 너랑 그 강지훈이라는 놈, 내가 둘 다 부숴버릴 거야. 그는 더 이상 교묘한 괴롭힘으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더 확실하고 더 잔인하며 그녀가 두 번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청담동의 한적한 프라이빗바 어두운 조명 아래 최유라와 이민준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음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최유라는 김씨 가문의 법인카드로 최고급 와인을 주문하며 잔을 부딪혔다. 준비는 다 됐어. 물론이지.
경쟁사인 미래테크의 신제품 기획안 원본은 빼돌렸고 그걸 살짝 수정해서 박서연 이름으로 된 파일로 서버에 심어뒀어. 생성 날짜도 조작해서 마치 우리가 먼저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해놨지. 이제 저쪽에서 표절 의혹만 제기하면 돼. 민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유라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계획의 다음 단계를 짚었다. IT에 매수해놓은 직원은 증인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지. 돈을 두둑이 쥐어줬으니 걱정 마. 박서연이 밤늦게 서버실 주위를 의심스럽게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고 증언할 거야. 거기에 내가 만든 가짜 이메일 증거까지 더하면 빼도 박도 못해.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해고를 넘어 서연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기업 스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감옥에 보내 그녀가 2번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짓밟아버릴 작정이었다. 이것만 성공하면 박서연은 끝이야. 감히 내 자리를 넘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유라의 눈이 독사의 것처럼 번뜩였다. 잔인한 음모가 담긴 와인잔이 부딪히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며칠 후 SI 코퍼레이션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경쟁사 미래테크가 SI 코퍼레이션이 자사의 1급 기밀인 신제품 기획안을 통째로 훔쳐갔다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폭로한 것이다. 뉴스가 터져 나오자마자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즉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되고 내부 감사팀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민준이 매수해둔 IT 직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바로 민준이 심어둔 서연의 이름으로 된 기획안 파일이었다. 심지어 그녀의 개인 이메일에서는 거액의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기기로 한 내용의 가짜 이메일들까지 발견되었다. 모든 증거는 박서연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감사팀 직원들에 의해 회의실로 끌려갔다. 회의실 안에는 강지훈 회장을 제외한 모든 이사급 임원들과 법무팀, 그리고 분노에 찬 얼굴에 이민준이 앉아 있었다. 박서연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책상 위로 수십 장의 증거 자료들이 내던져졌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생전 처음 보는 기획안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이메일.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문서를 본 적도 이메일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외침은 공허했다. 이민준은 실망과 배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연기했다. 정말 실망입니다, 박서연 씨. 저는 박서연 씨의 능력을 믿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회사의 신뢰를 이런 식으로 갚는 겁니까? 매수된 IT 직원은 며칠 전 박서연 씨가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서버실 근처에서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을 보탰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결국 서연에게는 직위 해제 및 정식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녀는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마치 범죄자처럼 보안요원에게 이끌려 회사를 빠져나와야 했다. 같은 시각 김태우의 사무실에는 서연이 겪고 있는 시련과는 대조적으로 통쾌한 진실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선 정보팀장이 최종 보고서를 내밀었다.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최유라의 부모를 직접 만나 확인했습니다. 최유라는 그들의 친딸이 맞으며 김씨 가문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택에서 몰래 확보한 최유라의 머리카락과 보관 중이던 사모님의 DNA 샘플을 대조한 결과 불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보고서에는 최유라의 과거 행적과 이웃들의 증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김태우는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즉시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증거는 모두 확보됐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때입니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번 사건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증거들이 너무나도 완벽했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박서연이라는 한 사람에게로만 향하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는 박서연이라는 사람을 떠올렸다.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던 모습,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았던 고든 눈빛. 그런 사람이 회사를 배신하고 정보를 팔아넘길 리가 없었다. 이민준 팀장의 과장된 연기 또한 그의 의심을 부채질했다. 지우는 자신에게만 직속으로 보고하는 보안 팀장을 호출했다. 공식적인 감사팀과는 별개로 이번에 문제가 된 파일과 이메일 서버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그리고 증인으로 나선 IT팀 직원의 뒷조사도 부탁하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알아봐. 그는 직접 그날 밤에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정시에 퇴근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전략기획팀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확신이 선 지우는 즉시 징계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서연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48시간 보류해 주십시오. 초기 조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장 직권 명령입니다. 그는 시간을 벌어야만 했다. 단지 서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를 기만하고 위기에 빠뜨린 내부의 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명예는 더럽혀졌으며 이제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옆에서 곤히 잠든 딸 하윤이의 얼굴을 보며 그녀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힘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SI 코퍼레이션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박서연은 차가운 피고 속에 홀로 앉아 맞은편에 나란히 앉은 이사들의 굳은 얼굴을 마주했다. 이민준과 파트너사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최유라는 마치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관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이 무거운 척 연기하며 입을 열었다. 그는 사건의 개요와 조작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읊으며 서연을 파렴치한 기업 스파이로 몰아갔다. 이번 사태로 인한 우리 회사의 유무형적 손실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 해고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손해를 입힌 박서연 씨에게 정식으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유라가 동조하고 나섰다. 파트너사인 저희 김씨 가문으로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부 보안이 이렇게 허술한 회사와는 신뢰를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항변을 했다.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조사해 주세요. 하지만 이사들은 완벽해 보이는 증거와 김씨 가문의 압박 앞에 요지부동이었다. 징계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사규에 의거하여 박서연 씨에 대한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김태우가 위풍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양옆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두 형 김민석과 김진우가 함께였다. 그들의 등장은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민준과 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유라는 태우를 오빠라고 부르며 아는 체하려 했지만 그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과 형들의 험악한 기세에 입을 다물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민석 회장님, 김진우 사장님, 그리고 김태우 변호사님까지.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김씨 가문의 3형제가 예고도 없이 한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태우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들고 온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저는 오늘 김씨 가문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바로잡고 추악한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다가 최율에게 꽂혔다. 초의 유라 씨, 아니 감히 내 동생 김은하 행세를 하며 김씨 가문을 기만한 사기꾼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웅성웅성.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최유라의 진짜 가족관계 증명서, 그녀의 부모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과거 사기 전과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유라의 DNA와 고인이 된 그의 어머니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다. 태우는 그런 그녀를 경멸하듯 쳐다본 뒤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 한 저 사람, 박서연 씨가 바로 제가 15년간 찾아 헤맨 제 막내 동생 김씨 가문의 진정한 상속녀 김은하입니다. 태우의 말이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서연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그녀의 얼굴 옆에 나란히 들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선한 눈매와 오똑한 코, 그리고 눈 밑에 작은 점까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강지훈 회장이 그의 보안팀장과 함께 들어섰다. 징계위원회를 48시간 보류한 것은 자체적인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지훈의 지시에 따라 보안팀장이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을 띄웠다. 영상에는 심야 시간에 이민준이 전략기획팀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어서 재생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는 문제의 파일이 민준의 IP에서 생성되고 날짜가 조작되었음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I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며 거짓 증언을 사주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모든 소동은 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민준과 최유라가 공모하여 무고한 직원을 모함하고 우리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 벌인 한편의 자작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민준과 유라는 완벽한 덫에 걸렸다. 그들이 발악하며 부인하려던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민준 씨, 최유라 씨, 기업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소란이 휩쓸고 간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모든 시선은 여전히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범죄 혐의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상속녀가 된 것이다. 그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둘째 김진우가 그녀에게 달려갔다. 은하야, 내 동생, 오빠가 이제야 널 찾았어. 그는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였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미안함 안도감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다. 곧이어 장남 민석과 막내 태우도 다가와 세 형제는 15년 만에 되찾은 막내 여동생을 감싸 안았다. 서연은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오빠들의 품 안에서 비로소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뜨겁고도 절실한 눈물이었다. SI 코퍼레이션에서의 소동이 있은 다음 날, 김씨 가문의 검은 세단 여러 대가 평창동 대저택으로 위험 있게 들어섰다. 새오빠에게 둘러싸인 박서연 아니 이제는 김은하가 5살 난 딸 하윤이의 손을 꼭 잡고 차에서 내렸다. 15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다.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이
현관 앞에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 맨 앞에는 백발의 박 집사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가씨, 이 늙은 죄인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가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은하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으로 용서를 대신했다. 웅장한 거실 안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15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흔적이 역력했지만 형형한 눈빛만은 그대로인 할아버지 김 회장이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몸을 들썩이다가 이내 주름진 얼굴을 눈물로 적셨다. 은하야, 내 강아지, 정말 네가 맞느냐, 이 못난 할아비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맞잡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무사히 돌아왔잖아요. 그녀는 옆에 서 있던 하윤이를 할아버지 앞으로 데려갔다. 인사드려, 하윤아. 증조 할아버지셔. 증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슬픔은 알지 못한 채 하윤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인사하자 김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잃어버렸던 손녀가 증손녀까지 데리고 돌아온 것이다. 삭막했던 저택에 새로운 생명의 온기가 퍼져나가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15년 전까지 사용했던 2층의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인형들 빛바랜 벽지 책상 위에 낡은 동화책. 낯설면서도 아련한 풍경에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그녀는 그 방에서 비로소 박서연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진짜 자신인 김은하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청산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다음 날 은하는 막내 오빠이자 변호사인 태우와 함께 이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시어머니였던 여자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현관문 앞에서 악을 썼다. 어디서 사기꾼들을 데리고 와서 행패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태우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법원에서 발부된 서류들을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김은하의 친자 확인서, 이민준과의 혼인 무효 소송장, 그리고 이 집의 소유권이 본래 김씨 가문의 신탁재산이었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즉시 퇴거 명령서였다. 이게 다 뭐야?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서류를 붙잡고 발악했지만 이미 집행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붉은색 차 앞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한때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모든 가구와 집기들이 길거리로 나뒹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은하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통쾌 함보다는 지독했던 악연을 끊어내는 공허함이 더 컸다. 그날 밤 김씨 가문의 서재에는 김 회장과 3형제가 모여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은하를 되찾은 기쁨도 잠시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 배신자는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태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년간 수색을 교란시키고 가장 먼저 가짜 손녀를 찾아내어 모두를 완벽하게 속였던 인물. 의심은 자연스럽게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박 집사보다도 더 오래 이 집안에 있었고 김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최측근 최진혁 상무, 모두가 최 상무님 혹은 최유부 최 숙부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인물이었다. 초의 상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습니다. 수십 년간 교묘하게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치밀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태우의 보고에 둘째 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도 유분수지 당장 끌고 와서 아니다. 김 회장이 나지막이 그를 제지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배신감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꼬리만 자르고 도망칠 게다. 놈은 그런 교활한 놈이야. 당분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대하도록 해라. 뱀은 방심했을 때 잡아야지 풀숲을 두드려서
놀라게 해선 안 된다. 그들은 복수의 칼날을 잠시 칼집에 넣고 뱀이 스스로 독리를 드러낼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15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방 그 고요함 속에서 은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끔찍했던 결혼식 첫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신을 어두운 호텔 스위트룸으로 밀어넣으며 잔인하게 웃던 이민준의 얼굴. 창가에 서 있던 낯선 남자의 실루엣. 짙은 위스키 향기, 그리고 슬픔이 묻어나는 깊은 목소리. 하지만 남자의 얼굴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녀는 잠든 딸 하윤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고통스러운 질문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하윤이의 친아빠는 누구일까? 이민준의 빚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늙은 남자에게 팔려갔다고만 믿어왔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수치이자 고통이었다. 은하는 목에 걸린 나비 모양 옥 펜던트를 매만지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름도 가족도 집도 되찾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에 남겨진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비밀의 문을 열어야만 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악몽 속 남자의 얼굴이 이제는 뉴스에서 매일같이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 바로 SI 코퍼레이션의 강지훈 회장이라는 사실을. 김은하의 삶은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끈질기게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특히 그 끔찍했던 결혼식 첫날 밤의 기억은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그녀의 잠을 좀먹었다. 오빠들은 동생의 마지막 상처까지 지워주기로 결심했다. 김태우는 자신의 정보팀을 총동원해 1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파고들수록 이민준의 추악한 행각이 드러났다. 그는 결혼 직전 불법 주식 투자로 거액의 사채를 썼고 빚을 갚기 위해 아내가 될 은하를 사채업자에게 하룻밤 상납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태우의 팀은 당시 이민준이 예약했던 호텔이 SI 코퍼레이션의 자회사 소유였으며 그가 은하를 밀어넣었던 BBIP 스위트룸이 그날 밤 강지훈 회장의 개인적인 용무로 예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같은 시각 강지훈 역시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고 있었다. 박서연 안이 김은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15년 전 기억의 파편들이 그를 괴롭혔다. 사업상 라이벌이 건넨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던 밤. 약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 어둠 속에 서 있던 희미한 여인의 실루엣. 그는 비서실을 통해 그날 밤 자신의 행적을 재조사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다. 자신이 약에 취해 실수로 다른 층의 스위트룸에 들어갔으며 그 방이 바로 이민준이 예약했던 방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방에 남겨졌던 여인이 바로 김은하였다는 것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강지훈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윤이가 자신을 볼 때마다 유난히 따랐던 이유 은하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기묘한 익숙함의 정체. 하윤이는 자신의 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 은하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불러냈다. 은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은하 씨에게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15년 전 그날 밤의 일을 고백했다. 사업상 경쟁 상대에게 속아 약이 든 술을 마셨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의 방인 줄 알고 들어갔던 곳에서 그녀를 마주쳤다는 사실을.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고 자신은 오랫동안 그 밤의 일을 흐릿한 악몽처럼만 기억해왔다는 것을. 하윤이는 제 딸이더군요. 지훈의 마지막 말은 은하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과거의 악몽 그 중심에 자신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던 남자 사랑하는 딸이 멋쟁이 아저씨라며 따르던 바로 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교진말.
거짓말이죠.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요. 은하는 절규하며 그를 밀쳐냈다. 배신감과 충격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훈의 어떤 사과도 변명도 들으려 하지 않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갔다. 지훈은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싹을 틔우려던 희망 위로 잔인한 진실이라는 폭설이 쏟아져 내린 듯 위태롭게 얼어붙었다. 바로 그 혼란의 시기를 어둠 속의 포식자는 놓치지 않았다. 최진혁 상무. 그는 김씨 가문의 삼형제가 자신의 비자금 내역을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위기감에 그는 최후의 발악을 결심했다. 그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김씨 가문의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 하윤이었다. 다음 날 은하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있었다. 오빠들은 그런 동생을 안타깝게 지켜보며 그녀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바로 그날 오후 하윤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할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며 최진혁이 나타났다. 아이들에게 늘 인자한 미소를 보여주던 최 할아버지였기에 선생님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하윤이를 그에게 맡겼다. 저녁이 되어도 하윤이가 돌아오지 않자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은하의 핸드폰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딸을 보고 싶나? 최진혁의 본색이 드러난 차갑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다. 당신이었어. 내일 자정까지 김씨 가문의 모든 계열사 소유권, 원본 서류와 인감을 챙겨서 혼자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와라. 경찰에 알리거나 다른 놈들이 따라붙는 즉시 내 딸은 차가운 바닷속 물고기밥이 될 거다. 네 떡!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은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엄마는 약하지 않았다.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의 모든 나약함을 불태웠다. 그녀는 오빠들 몰래 서재에 들어가 금고를 열고 서류들을 챙겨차 키를 들고 집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녀의 앞을 막아선 것은 새오빠와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강지훈이었다. 혼자 가게 둘 수 없어. 비켜요. 하윤이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은하야 진정해. 이건 함정이야. 널 유인해서 모든 걸 빼앗고 둘 다 해치려는 속셈이라고. 태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은하가 절망감에 울부짖는 순간 강지훈이 그녀의 앞에 나섰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을 넘어선 자신의 여자와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윤이는 제 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아니, 장남 민석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거다. 내 조카와 내 동생을 해치려는 놈을 우리 김씨 가문이 용서할 것 같아. 그 순간 그들은 하나의 팀이 되었다. 오빠들은 가문의 모든 보안 인력을 동원했고 지우는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소집했다. 태우는 폐창고의 도면을 입수해 작전 계획을 세웠다. 비통함과 분노 그리고 결연함으로 뭉친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인천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는 마치 그들의 앞날을 예고하듯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인천항 제7부두의 폐창고는 폭풍우 속에서 음산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빗줄기가 낡은 양철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광적인 리듬처럼 울려 퍼졌다. 김은하는 가짜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약속대로 홀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옷깃 안에는 초소형 마이크와 이어피스가 숨겨져 있었다. 창고 밖 어둠 속에서는 강지훈과 새오빠가 팀원들과 함께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내부는 거대하고 어두웠다. 높은 천장에서 희미한 안전등 몇 개만이 깜박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저 멀리 최진혁이 겁에 질렸지만 애써 눈물을 참고 있는 하윤이를 붙잡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인자했던 최 할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숨겨온 증오와 광기가 그의 얼굴을 흉측하게 뒤틀고 있었다. 왔구나. 하윤이부터 돌려주세요. 원하시는 서류는 전부 가져왔어요. 은하가 애원하며 가방을 들어 보였다. 최진혁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서류까지 종이 쪼가리가 탐나서 이 짓을 벌인 것 같으냐. 그는 하윤이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자신의 과거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은하의 아버지와 동업자 관계였다. 수십 년 전 외환위기로 회사가 휘청일 때 은하의 아버지가 냉정하게 자신의 아버지 회사를 정리했고 그 충격으로 그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김씨 가문에 복수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일부러 접근해 신임을 얻고 집안의 모든 비밀을 손에 쥔 채 때를 기다렸다. 15년 전 은하를 유괴했던 것도 가짜 손녀를 내세워 집안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두 그의 복수극의 일부였다. 내 아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 나도 내 인생을 똑같이 망가뜨려야 공평하지 않겠나. 최진혁이 광기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은하에게 다가오는 순간 은하는 하윤이를 향해 소리쳤다. 하윤아, 지금이야. 그것은 미리 약속된 신호였다. 하윤이는 있는 힘껏 그의 손을 깨물고 품에서 빠져나왔다. 바로 그 순간 창고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밖에서 대기하던 팀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최진혁이 숨겨두었던 수하들이 나타나며 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혼란의 와중 최진혁은 궁지에 몰리자 품에서 번뜩이는 칼을 꺼내 은하를 향해 달려들었다. 같이 죽자. 안 돼. 강지훈이 총알처럼 몸을 날려 은하의 앞을 가로막았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이 그의 팔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훈이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는 사이 뒤따라온 진우와 태우가 최진혁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은하는 비명을 지르며 하윤이에게 달려가 딸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최진혁은 유괴 살인미수 수백억 대의 횡령 등 수많은 큰 죄목이 더해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김씨 가문을 저주하며 비참한 복수기의 마지막을 보였다. 이민준과 최유라 역시 각각의 죄에 상응하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모든 악인들이 죄값을 치렀다. 시간이 흘러 강지훈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은하는 그의 병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오해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목숨을 건 그의 희생 앞에서 은하는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몇 달 뒤 평창동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조촐한 가족 파티가 열렸다. 김 회장과 새 오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지훈이 은하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세상 가장 화려한 말로도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소. 대신 내 남은 평생을 바쳐 당신과 하윤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소. 은하 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하윤이가 달려와 지훈의 머리에 직접 만든 꽃 왕관을 씌워주며 외쳤다. 내 아빠 결혼해 주세요. 은하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화려함보다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아하고 성스러운 축제였다. 김 회장이 사랑하는 손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섰고 새 오빠는 듬직한 모습으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영혼을 약속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편의 영화처럼 아름다웠다.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해 진력 평창동 저택의 넓은 발코니에서 김은하와 강지훈 그리고 초등학생이 된 하윤이가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드는 한강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하의 마음속으로 폭풍우 같았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빗속을 헤매던 절망의 밤부터 자신의 이름과 가족을 되찾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며 마침내 운명적인 사랑을 이루기까지.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소녀 김은아도 상처받은 여자 박서연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였으며 김씨 가문을 이끌어가는 당당한 리더이자 자기 운명의 온전한 주인이었다. 무세운 생각해요. 지훈이 그런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물었다. 은하는 그의 품에 기대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해서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하윤이가 두 사람의 사이를 파고들며 가족을 꼭 껴안았다.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세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시게 찬란한 행복의 시작이었다.